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험한 것이 나온다고 전면에 내세우며 뭐가 나올지 궁금했던 영화 파묘가 개봉을 했습니다. 스포가 포함된 영상이니 아직 영화를 보시기 전이시라면 시청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봉 첫날 33만 명을 동원하며 서울의 봄과 곡성의 오프닝 스코어를 뛰어넘었다는 이 영화는 검은 사제들, 사바하 등을 연출한 장재현 감독의 신작입니다. 저도 바로 극장에서 보고 와서 영상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파묘는 오컬트 장르를 꾸준히 만들어온 감독의 명성에 걸맞게 처음부터 오감을 자극하면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갑부집 재미교포 집안에서 현지 대형 병원에서도 어린 자식의 기이한 병을 고칠 수 없자 무속의 힘을 빌리게 되면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을 찾는 최고의 풍소사 상덕역을 맡은 말이 필요 없는 배우 최민식과 그 옆에서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장의사 연근 역의 유해진 님이 연기를 했습니다. 미신은 다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 주변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면서 현실 고증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유해진 님이었죠. 참고로 장재영 감독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진 님의 설정을 기독교 믿는 장의사로 나오게 한 것도 같습니다. 김고은이 맡은 화림 그리고 화림의 제자 봉길이 나오면서 극의 초반부를 이끌어 갑니다. 부잣집의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기괴한 현상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자 화림은 어린 자녀에게 구슬을 한번 하고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같은 증상이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에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의뢰인들은 화림이 조상이 화근이라고 하며 묘바람이 분다고 하면서 묘를 파고 이장을 하기로 하는데 풍수지리업의 뼈가 굵은 상덕은 산꼭대기에 있는 조상의 묘를 보고 그 땅을 직접 먹어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만두자고 합니다. 이에 동물의 숨통을 끊어 신에게 바치는 대살굿과 이장을 같이 하자고 하는 화림. 김고은의 무당 연기가 확실히 상상이 안 되긴 했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시면 김고은의 이 대살굿 장면이 정말 신들린 것처럼 구슬하면서 춤을 추고 수술 얼굴에 묻히기도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자꾸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장면은 투잡으로 무당하는 거 아니냐고 최민식 배우도 농담을 했던 만큼 그 연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대살굿과 함께 이장을 하려고 묘를 파내고 하필이면 비가 와서 바로 화장을 못해서 영안실에서 안치를 하게 되죠. 영안실의 직원의 실수로 묘가 열리고 이후 장면은 컨저링이라든지 엑소시스트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서 영혼이 빠져나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간 혼령은 곧바로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상덕은 위험함을 감지하고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엄청나게 두들기고 의뢰인은 상덕과 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상덕과 통화를 하는데 바깥에선 문을 두드리는 상덕이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여기까지 장면이 제일 몰입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진짜 엄청난 긴장감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홀령의 말에 창문을 열어버린 의뢰인은 조상의 원혼이 빙의된 채로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꺾었다고 말을 하곤 목이 돌아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조상은 일본 친일파로서 엄청난 불을 쌓았던 사람이었던 게 나타나게 되죠. 빙의된 채로 말했던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고 말했던 대사, 그 여우는 의뢰인의 할아버지의 묘자리를 정해준 스님 기순회로 나오는데 그 스님의 정체는 일본의 음양사였죠. 그리고 범은 한반도의 지리적 형상을 의미합니다. 장재영 감독은 이 장면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전반부와 중후반부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이 영화에 시나리오의 허리를 끊고 싶었기 때문에 던진 떡밥이라고 합니다. 이후부터 영화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의뢰인의 조상에 관은 화장을 하면서 초반에 나왔던 할아버지 귀신은 사라지게 되지만 이상함을 느끼는 상덕은 다시 산꼭대기의 묘자리에 가게 되면서 의뢰자의 조상묘 아래에 첩장이 되어 있는 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도중에 같이 파묘를 했던 작업자는 사람 얼굴을 한 뱀을 보게 되고 너무 놀라서 반토막을 내어버리고는
봉티에 걸리게 되죠. 이 사람 얼굴을 한 뱀 요괴는 누레온나라는 일본 에도 시대 때 강과 바다에서 주로 출몰했다고 전승되는 일본의 전승 요괴입니다. 이 요괴가 나온 것도 후반의 내용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셈이었죠. 결국 그 아래 첩장이 된 관의 주인은 500년 전 임진왜란 때 10,000명을 죽인 다이묘의 묘였는데, 일본의 음양사가 그 자체를 조선의 전기를 끊을 새 말뚝으로 박아놓은 것이었죠. 일본이 한국의 민족 전기를 끊어놓고자 전국 곳곳에 새 말뚝을 박아놓았다는 도시괴담을 인용한 것인데, 실제로 김영삼 정부 때는 그런 새 말뚝을 제거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기도 했습니다. 새 말뚝으로 일본이 우리의 전기를 끊었다는 것에 대한 것도 찬반 양론이 많기도 한데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 영화에선 이를 이용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 묘에 잠들어 있던 다이묘가 실체를 가진 정령으로 나오게 되면서 2막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이 영화의 전반부, 후반부를 정리하자면, 전반부는 갑부집 재미급포 집안의 할아버지 귀신의 정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주제였다면, 후반부는 갑부집 묘자리 아래에 숨겨져 있던 일본 정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령은 피와 살이 있고 물리적 행사가 가능한 실체가 있는 일본 오니였죠. 전형적인 한국 오컬트에서는 조금은 벗어났던 후반부가 호불호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 오니는 한국의 도깨비와 비슷하게도 나오는데, 오니를 보고 봉길은 대항을 했지만 처참히 당하게 되면서 이후 오니에게 빙의된 봉길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도현 님이 맡은 봉길 역시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며 몰입감을 선사했죠. 이도현 배우는 영화는 처음이라는데, 후반부에 일본 요괴에 빙의된 연기는 왜 감독이 영화가 처음인 그를 택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이후 영화는 음양 오행을 이용하면서 상덕이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오니를 물리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죠. 자,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결말에 과학자인 딸의 결혼식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하는 엔딩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땅을 보러 다니는 상덕, 갑자기 오니와의 전투에서 상처를 입은 곳에 피가 나오기도 하죠. 이 영화는 미신과 과학의 그 어딘가 살고 있는 우리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미신을 믿는 일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아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중의 주인공 4명의 이름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최민식이 맡은 풍수사의 이름은 상덕,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김상덕. 그는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서 친일파 청산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유해진이 맡은 장의사의 이름은 영근. 고영근은 대한제국의 군인으로 명성황후 암살 사건에 가담한 조선인 출신 제3대 대대장 우범선을 암살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김고은이 맡은 무당 화림은 독립운동가 이화림. 이화림은 1919년 14세의 나이로 3.1운동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의 용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라고 합니다. 극중 김고은의 제자이자 이도현이 연기한 무당 캐릭터 이름은 봉길. 모두가 다 아시는 윤봉길. 25세의 짧은 생을 조국 광복에 바친 독립운동가였죠. 중간에 잠시 나오는 보국사를 창건한 스님 원봉. 김원봉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의열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장재영 감독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외세에 당한 역사와 그 잔재가 골마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파묘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전하면서도 극중 장명에 대해선 노코멘트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조금은 아쉬운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컬트 영화를 보러 왔는데 항일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이 영화가 해외에서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